이거는 우리나라 망하는 정책입니다. 가계대출을 좀 축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가계부담은 엄청나게 증가가 된 거네요. 소비가 둔화될 거고 내수 침체 현상이 크게 발생될 요지가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있는 부작용이 발생될 겁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이 나와야지, 강제 매수를 권장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왔고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축소되는 현상에 현금이 많지 않은 이상 내 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소액 자금이 있는 분들 한해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정부 정책, 지분형 모기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당연히 되지 않을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뤄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 정책은 실현되지 않을 거고, 혹여나 실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시범적으로 한두 개의 아파트 형식으로만 진행이 먼저 될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실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실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자, 왜 그런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지분형 모기지,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리고, 혹여나 만약에 정책이 실현돼서 집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될 거고, 반대로 집값이 상승될 경우엔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 정책은 실현되지 못할 건지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분형 모기지 아파트는 어떤 상품일까? 금융위원장이 검토를 시사했고 6월 달에 전체적인 이 틀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적으로 취득가액과 이 지분율이 정해져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건 서울 아파트는 이 평균이 지금 10억이니까 10억 정도로 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는 6억, 지방은 한 4억 정도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이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처럼 대출을 지원해서 저리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율은 최대 40% 정도로 책정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율 이외 60% 그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이 LTV 7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무주택이니까 생애 최초는 LTV 8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주택 이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고요. 무주택 한정해서 해당이 될 텐데, 무주택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먼저 해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엔 나이 기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청년 또는 신혼부부 한정해서 먼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성공된 사례가 계속 나온다면 나이의 상한선 없이 확대 지정이 돼서 무주택 한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연소득 기준이 반드시 있겠죠. 소득이 높으면 이 지분형 모기지를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뭐 본인 현금으로 매수하면 되는데, 이 지금 금융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연소득 기준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산 기준도 있을 겁니다. 뭐 자동차 포함해서 보유 현금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점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조건들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취득 가액이 있을 거고요. 요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도 충족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공공 분양 아파트도 예를 들면 10년 전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8년, 10년 그 이후에 분양을 받는 조건이죠. 그렇게 뭔가의 조건이 붙을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거주 요건 5년, 보유 요건 10년 정도로 기간이 산정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가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공동투자인 겁니다. 내 현금과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투자를 하는 투자금과 합쳐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금공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휴학이나 질병이나 근무상의 형편이나 해외 이주나 이런 여러 사유들이 있을 경우엔 예외 조건으로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유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투자를 하는데 이 지분 투자에 대한 실질적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임대료라고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리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2%대 저리로 아마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우리 공공 분양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 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집값이 상승될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이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이 40%면 주택가격 상승분의 40%를 갖는 거고요. 또 매수자는 60%라고 한다면 60%의 지분을 갖는 거겠죠. 근데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똑같이 지분율에 따라서 손익 배분이 돼야만 하는데 손실 배분도 똑같이 돼야만 하겠죠.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 채권자로 가서 손실분은 그냥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실분을. 원래는 이 매수자도 손실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본인이 100% 전액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수익 구조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 지분형 모기지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 10억에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은 40%가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그런다면 4억 정도를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10억에 4억을 제외한 6억이죠. 6억에 LTV 70%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4억 2천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자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1억 8천만 있어도 저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다. 이런 구조를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금융공사의 투자액 4억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당연히 저렴하게 저리로 해주겠죠. 그래서 2%대 제가 봤을 때 한 뭐 평균 2.5% 수준에서 만약에 책정을 하게 될 경우에 4억에 2.5% 한 달에 얼마나 지불해야 되죠? 83만 원을 주금공에다가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주택담보대출 4억 2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리 4.5%로 책정을 했을 경우 40년 만기 한 달에 월 19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금공에 납부해야 될 임대료 83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 2천만 원에 원리금 190만 원 합산하면 한 달에 지출해야 될 총 원리금은 273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는 초기 자금은 작은데 월 납부해야 될 금액은 엄청나게 증가되는 겁니다. 이거 부담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계대출을 좀 축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가계부담은 엄청나게 증가가 된 거네요. 이 정책 자체가.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집값이 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분율에 따라서 똑같이 수익이 배분된다. 만약에 매매 가격이 10억짜리가 5억이 상승돼서 15억으로 상승이 되면 주택금융공사는 15억에 지분율 40%니까 6억을 총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2억 정도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뭐예요? 먼저 상환하는 거죠. 선순위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선순위로 잡고 죽은 공은 후순위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남는 자금으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가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4억 2천 그대로 상환하고 매수자는 4억 8천이네요. 4억 8천. 그럼 1억 8천에 4억 8천 수익이 3억 정도가 발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아파트를 그냥 내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요 주택금융공사의 수익분은 내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1억 8천밖에 없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구조이겠지만 그래도 10억보다 더 낮은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70% 대출이 나오니까 만약에 8억짜리 받으면 5억 6천 대출 나오는 거 아닙니까? 5억 6천. 그럼 충분히 8억짜리 수준까지는 아파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8억짜리가 만약에 한 5억이 상승이 되면 그 상승분은 다 내가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되면 오히려 불리한 구조가 나오는 거다. 불리한 구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모든 것들 내가 다 이익을 가져갈 생각으로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는 느낌이다. 그러면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어떠죠? 매매 가격이 10억짜리가 3억이 손실돼서 7억으로 내려앉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선순위니까 먼저 상환하죠. 4억 2천. 그리고 남는 자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약 40% 그리고 나머지 자금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매수자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자금으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지불을 하죠. 총 남는 금액이 얼마냐면 1억 남습니다. 1억. 원래 4억 투자했는데 3억이 손실분이 생겨서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손실분을 차감해서 1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1억. 그리고 매수자는 1억 8천 그대로. 오히려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네요. 개인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죠.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이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분이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적자액이 크게 증가되는 수치가 나올 겁니다. 이게 시장 교란을 만드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분형 모기지 아파트와 유사한 정책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지분 적립형 아파트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광교 A17블럭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아주대병원 쪽이거든요. 광교 아주대병원 건너편 광교 호반베르디움 바로 인접되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지분 적립형 아파트라는 명목 아래 이제 시행이 되는데 경기도에 지금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공사입니다. 광명 학원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적으로 경기도권에서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시행을 하는데 자, 우선 대상자가 누구냐면 무주택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신혼, 청년 등 함께 무주택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 이하 충족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연소득이 많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총 자산은 2억 8천 이하
많으면 당연히 안 해주죠. 자, 자동차 가액은 3,500만 원 이하. 비싼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안 해준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여러 조건들, 이 조건들이 거의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요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 그리고 5년 거주 요건과 10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의 10에서 25%를 우선 선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20에서 30년까지 분할 매입을 해서 전체 이 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공사의 지분율에 따른 임대료, 이것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수익 손실분은 앞에서 보신 것과 좀 다르죠. 집값 상승은 똑같습니다. 수익 배분이 되고요. 하락할 때는 손실 배분을 합니다. 앞에서는 손실 배분이 아니죠. 손실분은 누가 전액 부담해요?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고, 지금 나와 있는 지분 적립형 아파트는 수익과 손실을 똑같이 배분하는 겁니다. 그럼 지분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요 광교 A17블럭 같은 경우에 분양가 5구 타입이 5억으로 산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 5억에 지분율 25%라고 했습니다. 그죠? 분양대금의 25%를 선납해야 된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선 총 1억 2,500만 원만 있으면 요 광교 5구 타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요 1억 2,500에 LTV 70%까지 나오니까 8,700만 원을 받게 되면 실제 내 자금이 얼마 필요합니까? 3,8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광교 5구 타입 분양가 5억으로 책정된 곳에. 근데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광교 호반 베르디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굉장히 좋은 부지죠. 응? 조금만 가면 중흥 S클래스가 있는데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분양가가 저렴하죠. 공공이니까. 그런데 앞에서 봤던 거는 공공이 아니라 공공도 하지만 민간에다가도 진행을 하겠다. 민간에다. 되기가 쉽지 않겠죠. 매매 가액이 높기 때문에. 자, 매매 가액이 낮은 이 공공은 5억입니다. 그러면 GH 지분 임대료 얼마 나올까요? 주변 전세 시세가 5억이에요. 5억. 그럼 주변 전세 시세만큼 분양가가 책정된 겁니다. 그럼 전세 5억의 80%니까 주변 시세에 그럼 4억 정도로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GH 지분율이 75%입니다. 그리고 매수자의 분양자의 지분율은 25%고요. 그럼 4억에 75%면 3억이죠. 그리고 3억의 임대료는 약 2%로 책정이 되면 6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 한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5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납부할 금액은 3,800만 원이고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270만 원의 부담감을 갖고요. 또 내 자금은 1억 8천이 들어가요. 지금 경기도권에 나오는 이 지분 적립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부담액이 엄청 낮죠. 이건 제가 봐도 이건 내가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월 50만 원만 지불하면 충분히 이건 매수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응? 자, 그러면 집값이 상승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5억짜리가 10억이 됐습니다. 차익이 5억이 발생됐어요. 그럼 GH는 75%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까 10억에 7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8,700만 원 주담대 상환하면 남는 자금 매수자가 갖는 거죠. 1억 6,300. 3,800에서 1억 6,300 나쁘지 않는 뭐 수준이네요. 그렇지만 본인의 자본금이 적었던 만큼 수익이 아무리 커도 그죠? 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할까요? 야, 고작 1억 6천 이거 벌려고 내가 여기에다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5년 거주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되면 이게 잘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수요는 거의 없죠. 만약에 내가 대출 일부 받아서 주변에 예를 들면 조금 저렴한 뭐 한 6억,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예를 들면
그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내가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집값 상승 시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폐지되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똑같이 5억짜리가 한 20% 하락해서 4억 정도가 된 겁니다. 손실액이 1억 정도 있어요.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낙폭이 거의 없죠. 뭐 있어도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선순위니까 먼저 상환하고 8,700. 그리고 남는 자금으로 이제 저 지분율 75% 그리고 25%로 각각 나눠서 손실분을 메꿔야죠.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얼마예요? 3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매수자는 1,300만 원으로 3,800에서 2,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거네요. 자본금이. 근데 크지 않는 금액이에요, 사실. 2천만 원 수준이면. 근데 앞에서 보신 거는 1억 8천에 1억 8천이죠. 그거 뭐가 더 유리합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락기엔 매수자 입장에선 차감이 없으니까. 근데 차감을 해도 거의 뭐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따라서 하락기에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손실분을 나눠서 배분하고 상승할 때도 배분하기 때문에 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혹여나 이 정부 정책 모기지가 실행이 된다면, 지분형 모기지 상품이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작용과 상승될 때의 부작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될 여지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소비가 둔화될 거고 내수 침체 현상이 크게 발생될 요지가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있는 부작용이 발생될 겁니다. 자,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투자 손실분을 이 주금공이 전액 100% 변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겠죠. 집값이 하락하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본 비율 최소 6% 이상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 BIS 비율을. 그런데 지금 주금공은 BIS 비율이 약 8%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극대화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실행이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실행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투자 손실이 막대하겠죠.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진다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사들이 봤을 때 당연히 자본금이 축소되면 등급을 낮춰야만 할 텐데, 지금 주금공은 트리플 A입니다. 가장 좋은 등급. 만약에 바로 한 단계 아래 등급인 더블 A 플러스 등급으로 낮아진다면 보증채와 MBS 금리는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거기에 따라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아까 주금공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 이게 적자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반영이 돼요. 적자로. 그러면 등급도 낮아질 수 있고 자기 자본 비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지만 신용 등급을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될 텐데 내 자본금,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이 필요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메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보증채와 MBS 채권인데 얘를 크게 발행한다면 신용 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투자소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면 금리를 높여야만 들어올 텐데 그래야 이 발행된 게 매입이 돼서 현금화가 될 텐데 자연스럽게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 보증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대출 받는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대부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전세 대출의 90%를 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고 있죠. 그러면 내 전세 금액이 역전세가 발생이 되거나 임차인분들이 이자 상환을 못하거나 전세 만료가 되는 시점에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채무를 누가 떠안는 겁니까? 보증을 선 이 대위 변제를 해줘야 될 주택금융공사가 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이 보증체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보증체를 발행해서. 그리고 이 MBS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죠. 그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들을 주택금융공사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겁니다. 사오는 겁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시켜서 채권시장에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채와 MBS 이 채권들을 전부 다 발행해서 돈을 메워와서 이 투자 손실을 메꾸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뭡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자, 금리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매달 상환해야 되는 이자 비중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활용 방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활용할 수가 없어요. 채권 발행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지만 신용 등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이 공적 자금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공적 자금 투입이 돼야지만 자기 자본 금액이 높아지는 건데 부채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 공적 자금은 예산에서 나올 수 있고 증세에서 나올 수 있고 국채 발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전용하는 거죠. 다른 타 부분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메꾸는 겁니다. 전용하는 거죠. 그러면 각 부처마다, 각 분야 업계마다 저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예컨대 우리나라 R&D 개발에 굉장히 크게 예산이 들어갔던 나라 중 하나였죠. 근데 R&D 예산을 엄청나게 크게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엄청나게 저하되고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굉장히 영향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 나왔죠. 이 저항이 굉장히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 경제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뭐 복지 예산에 들어갈 부분들을 여기다 다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만약에 못한다면 하기가 어렵죠. 각 부처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14조 이상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될 텐데 집값이 하락하는 이 과정에 세금까지 증가되면 가계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적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에도 부족할 판에 증세를 하면 정책적 이 반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다.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추경 예산에 따른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모기지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서 추후에 국채 발행을 또다시 크게 해야만 한다면 국채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채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영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보증채와 MBS 금리 또는 국채 여러 금리들이 상승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금리 없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어 왔지만 실질적 가상금리는 계속 올라갔고 실질적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금 4%대 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대출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집을 사신 분들은 뭡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강남 같은 지역 일대 10억, 20억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영끌해서 들어갑니다. 집값이 하락합니다. 근데 본인과 관계없는 이분들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급지는 오히려. 따라서 이런 여러 레버리지 매매가 더 활성화되면서 시장 교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하락하면 매수자 입장에선 부담이 없습니다. 이 하락 손실분은 죽은 공이 전부 다 변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전부 다 이 죽은 공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채 발행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자, 패권 국가인 미국도 지금 GDP의 100%의 국가 부채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려 5경이에요, 5경. 5경이 넘습니다. 부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에. 동맹국가인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 전부 다 더 많이 전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DP 대비 거의 50% 육박할 정도의 국가 부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전가하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세금으로. 이 국가 부채 어디서 투입해야 됩니까? 이 증세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미래 세대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는 거고 모든 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이 국가 부채를 상환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짐. 그러면 국가 부채가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면 외국 자본들이 그냥 가만히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을까요? 전부 다 자본이 이탈될 수밖에 없고 현금 버리고 원화 버리고 달러 매입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시장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요지가 계속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입 물품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시장으로 전개되는 거죠. 관세 정책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현상까지 발생이 된다면 비용 인플레가 계속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의 심리적 소비 불안이 그리고 소비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기 때문에 내수 침체 현상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될 수밖에 없죠. 인플레가 재발되는데. 원화의 가치는 계속 약세가 이루어지고 비용 인플레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소비는 둔화됩니다. 이거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시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히려 가계대출을 축소하려고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가계대출의 축소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대출금리 인상이 돼서 소비가 더욱더 악화되고 둔화가 되고 이게 내수 침체 현상으로 발생이 돼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집값 상승이 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지분용 모기지의 수요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폐지로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랬었고요. 폐지했고 비슷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지분율에 따른 수익 배분 그럼 내가 취해야 할 100%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 때문에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말 간사하다고요. 예를 들면 집값이 하락할 땐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금자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집값이 상승되면 전부 다 해지시킵니다.
그리고 축소되고. 집값이 상승되면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내 명의로. 이익이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전매 제한, 거주 요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한 부담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집값이 10억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억이 된다면, 원래 10억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최대 지분율 40%라고 한다면 10억에 40%, 4억만 추가적으로 내가 매입하면 100% 매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 내 지분이 되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거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억짜리가 20억이 되면 그 높아진 금액의 지분율 40%를 내가 전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4억만 가져가도 될 걸 20억에 40% 8억, 이 8억을 내가 다 가져가야 100% 내 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매입 지분가가 상승이 되면 또 그러면 내가 4억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내 100% 명의로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8억으로 증가되면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받으려면 가계대출이 더욱더 증가되는 소지로 이어지는 거죠. 가계대출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네요. 집값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 모기지 상품들, 공급들은 축소될 거고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러면 실효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적 실패에 대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죠. 이런 거 왜 만들었냐? 응? 하지도 않을 거. 자, 지분형 모기지 정책 검토 원인이 뭐였습니까? 무주택 내 집 마련 이유였습니다. 응? 내 집 마련 하기 어렵다. 스텔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또 되게 될 경우에 대출 한도가 더욱더 축소되니까 현금 많지 않은 이상 내 집 마련 어려우니까 국가가 지원해줄게. 국가가 대출 말고 대출해주면 가계대출 증가가 더욱더 증가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럼 정부가 투자해줄게 지분으로.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 부채가 집값이 하락하면 훨씬 더 커지고, 그죠?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발생이 된다. 내수 침체로 이어지죠. 집값 상승에 따른 양극화를 지금 확대된 상황에서 이 양극화를 축소시키기 위해 지금 정부가 집사라는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급지를 강제 매수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됩니까? 집값이 안정화되고 하락해야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이 나와야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강제 매수를 권장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런 발언들을 왜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연계성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저는 무당층입니다. 저는 어떤 정당도 없어요. 저는 딱 중간의 역할에서 저의 성향을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딱 중간의 시장론자로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정치적인 것도 중간의 역할에서 딱 중도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의 중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 6월 초에 로드맵 발표를 하겠대요. 6월 초에. 아직도 지금 뭐 방안이 마련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때 가서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럼 6월 초는 뭡니까? 6월 3일이 조기 대선인데 그럼 대선에 맞춰서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새로운 정권에 맞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야당에서 봤을 때 이게 맞겠습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간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행실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해주겠습니까? 정부 정책 기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집값이 높아져 있는데 집사라는 정책을 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금융위원장 교체되죠. 이런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금융위원장은 임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되고 왜요? 정부 정책 기조랑 맞지 않으면 교체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어떤 이력들이 있었냐?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시절부터 인수위원회에 파견돼서 경제 관련 국정과제 참여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참여해서 지금 여러 정책안들이 나온 건데 그 정책안들은 뭡니까? 정부가 특례 대출 해주고 신생아 대출 해주고 내 집 마련 못하는 사람들 대출 받아 해줘라. 근데 대출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텔스 DSR 도입이 계속 되고 있고 대출 한도는 축소되고 총량 규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대출 총량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2023년 8월에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그리고 지금 7월달 작년 7월부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근데 6월 3일 이거 돼서 혹여나 만약에 여당이 집권한다면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거기에 맞는 정부 정책 기조랑 다른 기조다. 그럼 교체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야당이 된다면 이건 뭐 그냥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발표하겠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연계해서 거기에 따른 발언들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정책안을 펼칠 거다. 응?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 집 사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지금 사실 뭐 확실하게 누가 후보자로 나서는지 몰라요. 후보자가 누가 될지 정확하게 아직도 판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지 지금 발표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응?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있어서도 안 되는 정책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망하는 정책입니다. 크게 보면 항상 거시적으로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 10억 이하 아파트 요 지분용 모기지 취득한 분들은 좋겠지만 그럼 10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대출을 받은 분은 이 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될 요지가 발생이 된다면 부담이 크게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왜 괜히 대출 금리를 올려서 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냐 이겁니다. 응? 그리고 기준금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다시 인상된다. 26년 하반기부터 27년 기준금리 인상은 다시 인상이 되고 그리고 대출금리는 또다시 올라갈 거다. 기억하십시오.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집값 하락, 집값 상승 모든 것들이 다 부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건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시장에 순응할 수 있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클 거고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건 뭡니까? 세금적인 규제도 아니고 내 집 마련 집사라는 정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는 그대로 지금 현재 놔두고 대출만 축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시장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